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4년 3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과목은요, 컴퓨터 일반하고 좀 다릅니다.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검증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거고요.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것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느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이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평소에 다뤄보셨던 분들은 강의를 따라오기 상당히 쉬울 거고요. 자, 근데 엑셀을 평소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어렵게 강의가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같은 문제의 유형을요, 최소 5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음에 풀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동일한 유형들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풀이를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더라도 다음 문제를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면은 반복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엑셀의 부분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 대한 기능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는 그 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합은요, 사용이 간단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부분합은요, 전체 데이터를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커말 1급 필기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합격, 불합격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합격자의 리스트, 합격자의 리스트를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각각의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분합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불합격자 수, 그리고 합격자 수, 자,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때 개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전체 개수는 이제 10건이 되고 그러니까 10명이 되고요. 10명에서 불합격자는 7명이고 합격자는 3명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부분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개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 이제 필드, 항목이 되겠죠.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 항목의 이름까지. 자, 이 이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해야겠죠. 범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부분합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렬 방식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뒤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정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윤곽선에서 부분합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부분합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을 하고요. 정렬하지 않고 바로 부분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의 윤곽선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룹할 항목은요, 합격 여부가 되겠습니다. 합격 여부 선택을 하고요. 자, 합격 여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건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분합에 계산할 항목, 자, 이 함수가 적용될 항목도 합격 여부가 되고요. 이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결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합격 여부면 합격자 개수라면 합격자 개수 전체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자, 정렬 및 필터에 가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됩니다.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요. 자,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정렬하는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내림차순 하면은 합격이 위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 하면은 뭐 불합격자가 위쪽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치하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 차이뿐이지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합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은 합격 여부가 되고 그 다음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때 사용할 함수는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합계, 그리고 개수도 구할 수도 있고요. 평균 구할 수도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 곱,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합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집계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다른 항목도 또 선택할 수가 있겠죠.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것은 현재 부분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서는 체크를 하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이전에 부분합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현재 부분합을 적용을 한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지워집니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부분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중복해서 부분합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자, 적용하면은 불합격자 그리고 합격자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페이지를 나누게 되면은 출력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 장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그러니까 불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 보겠다. 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를 보겠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고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보통 체크를 하고요. 적용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불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때 집계된 결과, 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조금 전 개수 구했잖아요. 그죠? 자, 7, 3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 어떤 새로운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졌죠. 이게 윤곽 기호인데요. 자, 보세요. 자,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번 눌러보면은 전체 개수만 집계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것도 개수가 많으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 그 다음 2번 누르면은 불합격자 개수, 합격자 개수, 전체 개수. 3번은 전체 리스트하고 집계된 결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윤곽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일 부분합 적용한 것을 지우고 싶다. 자, 지우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동일해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있죠. 모두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은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실기시험을 보실 때 부분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부분합 문제를 풀다가 잘못 풀이를 했다. 그럴 때는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분합에 대한 개념 잡으셨죠? 각각의 이제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실습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해보고 체크도 한번 제거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와 같이 실습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필기 합격은 당연하고요. 실기까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실기. 자, 실기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까지 준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연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더더욱 쉬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주의할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르게 혹은 틀리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한다. 자, 열 이름표가 뭡니까? 이거죠.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기준이 항목 이름이 있어야지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 함수를 계산한다. 자, 서브토탈이 뭡니까? 합인데 부분합이란 얘기예요. 자, 조금 전 보시면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범위 선택을 할 때, 자, 뭐 셀 하나 선택을 하고요. 범위 선택을 이렇게 다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기본 기능이 일단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적용을 했을 때, 자, 여기 불합격자 개수, 불합격 개수를 7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7이 아니고요. 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우리 대화상자에서 개수라는 함수를 이용하겠다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짓게 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함수가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이 실행되면 윤곽기호가 표시되므로 각 수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죠. 1번, 2번, 3번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 사용하여 다중 함수 부분합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개수를 이제 첫 번째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엔 평균,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들을 부분합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중함수 부분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이거 체크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한 것을 그대로 살리고 두 번째를 적용하려면 체크는 해줘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합계, 개수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는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두시고요. 부분합 작성 후 윤곽기호를 눌러 특정한 데이터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그때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리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차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 대화 상자에 각 항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4번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할 경우, 자, 추가한다. 현재 부분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부분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2번 부분합을 이제 새롭게 더 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1번이 지워지면서 2번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왼쪽 워크시트의 성명 데이터를 오른쪽 워크시트와 같이 성과 이름 두 개의 열로 분리하기 위해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의 분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은 성과 이름이 이렇게 연속되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열로 나눈다는 얘기죠. 나누어서 성과 이름을 이렇게 분리를 해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데이터를 이제 어떤 조작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가시면은 데이터 도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일단 범위 선택하고 텍스트 나누기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면은 텍스트 나누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할 내용은요,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너비가 일정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 기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하고 철수가 쉼표로 만일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김, 쉼표, 철수, 박, 쉼표, 선영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값의 어떤 그 기준, 기호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요, 너비가 일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한자, 이름은 두자잖아요. 그죠? 너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요,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는, 자, 너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그 너비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각 필드의 너비, 열 구분선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구분선을 넣으려면은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자, 김하고 철수, 이 사이에 구분선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이 구분선을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면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열 구분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과 이름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내용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의 수식을 A 7번째 셀에 입력할 경우 표시되는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에 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if error라는 함수, 그리고 vlookup이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rror인데요. 자, if문은 잘 아시죠? if 조건문이잖아요. 그죠? 자, if error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문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에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에러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두 개 들어갑니다. 하나는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오류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식이 에러이면은 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자, 계산식이 오류가 아니면은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계산식을 가지고 이 계산식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식이 정확하게 맞다, 오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계산식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오류라면은 이 오류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요. 자, if error에서 3 더하기 2라는 계산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 번째 인수에는 오류 메시지, 에러 발생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식이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rror에서 5에다가 0을 나누어라. 이거 무슨 오류죠? 디비전 오류죠. 나눗셈 오류. 0으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오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오류가 되기 때문에 에러 발생이라는 텍스트,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if error는 어떨 때 이용을 하겠습니까? 계산식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그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류 메시지와 관련된 그냥 메시지, 오류 메시지만 어떤 그 문자 열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if error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vlookup 말씀을 드릴게요. v가 버티컬의 약자, 그러니까 수직을 뜻하는 거예요. 수직, 열이 되는 거죠. 열을 기준해서 찾는 겁니다. 자, 인수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검색 값이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일단 찾을 값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을 거냐, 그리고 찾는 거에 대한 이제 옵션, 이렇게 네 가지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면은 항상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수직에서 찾는 거예요. 자, 범위가 D 첫 번째부터 해서 G 네 번째까지잖아요. 그죠? 자,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수직이 뭐죠? 이게 첫 번째 수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20을 찾는 거예요. 자, 찾고요. 그 찾은 거에서 몇 번째 열이냐? 자, 이게 하나, 둘, 두 번째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를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항상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false라고 이제 옵션에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20이라는 값을 찾게 되었죠. 자, 다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을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수직에서 60을 찾습니다. 근데 60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0이 없잖아요. 그죠? 60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수직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60이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생략이 되었네요. false냐 true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 생략을 하게 되면은 true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true. 자, 생략을 했을 때는
동일한 값이 있으면 찾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찾는 값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찾는 값이 없으면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 그러니까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10, 20, 70, 90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값이 60이잖아요. 그죠? 60보다 큰 값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60보다 작으면서 가장 근사 값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직을 찾기 때문에 결과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수식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같죠. 그래서 옵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을 찾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옵션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식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깥쪽에 if 에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죠? 이것은 계산식이 되죠. 근데 계산식이 VLOOKUP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을 풀어 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이제 검색값, 그 다음 범위, 열, 그리고 옵션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옵션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작으면서 근사값을 찾는 거예요. 같은 값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없으면은 작으면서 근사값을 찾는 겁니다. 자, A 여섯 번째 셀의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죠? 마이너스 5를 찾는데 어디서? A 첫 번째부터 해서 B의 네 번째 영역. 자, 여기서 첫 번째 수식이죠. 첫 번째 수식에서 마이너스 5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기 때문에 작은 근사값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값들이 마이너스 5보다 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에러의 결과는 입력 오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와 고급 필터 조건을 이용하여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엑셀에 보면은 고급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필터라는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댁에 혹은 이제 회사에 보면은 정수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수기에 필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이제 수돗물을 걸러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부분만 남기는 것이 정수기의 필터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를 넣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끌어내는 그 기능을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만 만들어낸다. 자, 그때는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조건을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급 필터를 엑셀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론적으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수돗물이 되는 거예요. 수돗물. 자, 수돗물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에 이 조건을 이제 거쳐서 출력이 되겠죠. 나올 겁니다. 필터링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자, 이 고급 필터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명, 부서명, 성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명은 여기 보면은 명진수, 뭐 김진명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음표, 물음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음표, 물음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의미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문자를 대신하는 만능 문자, 그러니까 물음표라든지 별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진수 이런 식으로 딱 들어맞는 값을 찾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뭐 명으로 시작하는 혹은 진수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좀 더 광범위하게 조건을 주는 경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와일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물음표하고 별표의 뜻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자, 김하고 물음표가 들어가면요. 자, 김으로 시작하는 두 자 이상의 문자란 뜻이에요. 자, 김으로 시작하는 두 자 이상의 문자. 그러니까 물음표는요.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릿수. 여기 김
다음에 물음표에 어떤 글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지만은 한 자리로 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두 자 이상의 문자, 그러니까 두 자도 되고 세 자도 되고 네 자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하고 물음표가 두 개예요. 자, 물음표는 이제 자릿수를 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자릿수가 몇 개입니까? 세 자죠, 세 자. 자, 세 자 이상. 2로 시작하는 세 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김하고 별표 들어왔네요. 자, 김으로 시작하는 문자. 그러니까 물음표는 자릿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별표는 자릿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뭐 두 자도 되고 뭐 열 자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김으로 시작하면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와일드 카드의 사용 방법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릿수 일단 몇 자리입니까? 세 자리죠. 세 글자. 그리고 이제 끝에는 이제 명으로 끝나네요. 그죠? 자, 세 번째 글자가 명인 성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자가 돼도 되고 네 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 나, 명, 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가, 나, 명도 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글자가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서명에 여기 보면 비워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서명 보시면 영업이 있습니다. 자, 영업을 찾아내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성적에 여기는 비워져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어가 앞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크다. 80보다 크다. 자, 80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80이 포함이 되려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80을 초과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80 초과. 80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조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횡이 나뉘어져 있죠.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다른 횡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하고요, 이 조건하고요 연결되는 방식이 or로 연결됩니다. or 또는 뭐 이거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위쪽 조건을 보시면은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명이, 자, 성명의 세 번째 글자가 명.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보시면은 성명은 없습니다. 부서명이 영업. 자, 부서명이 영업 이고 성적이 80초가. 자, 이것은 같은 행에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이 같은 행에 있으면 AND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서명이 영업이라는 조건 하고요, 성적이 80을 초과한다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어떻게 된다? or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도 필터링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해도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필터링이 되고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글자가 명인 경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자, 이 두 개가 이제 필터링이 되겠네요. 두 개의 행이,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이 이렇게 필터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명이 영업이고 성적이 80초과라고 얘기를 했죠. 자, 부서명이 영업이고요. 자, 성적이 80초과. 잘 보십시오. 80을 초과하는 경우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있습니까? 80을 초과하는 경우는 격리부서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조건은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족하는 이 두 개의 행만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각각의 오류 메시지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임 오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요, 수식에 사용된 셀의 이름이 틀린 경우, 자, 네임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틀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예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um이라는 함수는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셀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쉼표하고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셀을 더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괄호 닫고 여기서 엔터 입력하면은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1, C2 이런 식으로 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셀의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자, 엉뚱하게 셀의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런 셀의 그 주소는 없습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네임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럼 이 네임 오류를 보고 이게 셀의 이름을 잘못 입력해서 발생하는 오류구나 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넘버 오류는요. 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파워라는 함수가 이용이 되었는데요. 파워라는 함수는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1, 2, 3, 4 하고요. 또 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왔죠. 그러면 1, 2, 3, 4에 이만큼을 거듭 제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의 4승, 2의 7승. 자, 이런 수 표현 방식 아시죠? 거듭 제곱. 자, 이 거듭 제곱은요. 위에 있는 지수 값이 크면 클수록 수는 상당히 많이 더 이제 광범위하게 수의 범위가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무한대로 해서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이 계산의 결과가 엑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넘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디비전 오류. 자, 나누어서 0이 된다. 그런 뜻인데요. 빈셀이나 0으로 나누는 경우. 자, 5 나누기 0. 이 5 나누기 0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한대죠. 0으로 나누게 되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자, value. 이것은 잘못된 인수나 p 연산자를 사용했을 경우. 자, 인수라는 것은 자, 현재 sum이라는 함수에 여기 이 값하고 이 값이 있죠. 이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그래서 이런 인수,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있죠. 그것을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p 연산자, 연산할 때, 그 필요한 각각의 이제 인수들을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한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sum은 뭡니까? 수치적인 계산을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자가 들어갔네요. 그럼 이거 덧셈이 되겠습니까? 덧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인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value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잘못된 인수나 p 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이 문제는요. 이름을 이제 정의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름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sum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 셀하고 이 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하면요. 이 두 개의 영역에 이제 값을 더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C 첫 번째 셀에서 C 두 번째 셀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었죠. 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이 영역을 특별한 이름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은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엔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sum 하고요. 수학 괄호 닫고 엔터 입력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 셀을 직접 선택했을 때 하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정의를 해서 그 영역에 있는 값을 이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입력한 결과가 같죠. 자, 그 말은 이 수학이라는 이 데이터를 그냥 순수한 문자 데이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의 범위,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데이터가 수학, 영어, 국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을 때 수학의 범위를 다 선택을 해서 수학이라고 이름 미리 정의를 해두게 되면은 다음에 계산할 때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합인지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합을 수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수학의 합이구나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의를 하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에 이름을 지정하여 수식이나 함수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름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달라요,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A 두 번째에서 D의 다섯 번째 영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름을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해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수식에 가면은 정의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자, 이것을 선택을 하면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행, 왼쪽 열, 끝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첫 행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첫 행은 어디입니까? 이게 첫 행이죠. 자, 코드 번호, 품명, 규격, 단가, 이게 첫 번째 행이 되고요. 자, 이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름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범위 선택해서 코드 번호, 이 범위 품명, 규격, 단가 이렇게 각각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이름을 정의하겠다. 각각의 데이터들의 범위들을 이름을 정의를 하겠다. 그 이름은 첫 번째 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의된 이름은 모든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 정의 후 참조 대상을 편집할 수 있다. 일단 정의된 이름은요, 모든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 가능하고요. 자, 사용하려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름 정의 후 참조 대상, 여기서 참조 대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참조 대상이 되겠죠. 자, 이것을 편집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현재 통합 문서에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 있을 경우 기존 정의를 바꿀 것인지 묻는 메시지 창이 표시된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사용하는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은 이름을 정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당되는 메시지 창이 표시가 되어서 그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에서 코드 번호를 선택하면, 자,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코드 번호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자, 코드 번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A 세 번째부터 A 다섯 번째까지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세 번째에서 A 다섯 번째 영역이 선택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4번 B 세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영역을 선택하면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에 품명이라는 이름이 표시된다. 자,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는 것 같죠? 보세요. 품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영역이 품명 맞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름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품 다음에 공백 있고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언더바하고 명,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줄이 공백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더바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다음 중 A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의 항목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을 때, C 첫 번째 셀에 채워질 값으로, 옳은 것은 A 첫 번째 2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C 첫 번째 셀에 얼마 값이 입력이 될 거냐, 그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를 보시면은 방향은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연속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고요. 자, 유형에서 급수 선택을 했고요. 단계 값은 2가 되고 종료 값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값이란 것은 증가가 되는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선형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 선형으로 선택을 했다라면은 B 첫 번째는 얼마 값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6이 되고요. 더하기 2 해서 8.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20까지. 최종값이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급수로 되어 있으면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2, 4, 4, 2, 8, 8이 16 됐죠. 그럼 결과 나왔네요. C의 첫 번째 셀에는 8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홈에 가시면은 편집해 보시면은 채우기 있습니다. 자, 계열 선택을 하시고요. 자, 행으로 선택을 하고요. 선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계값은 2로 하고요. 종료값은 일단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행 방향으로 해서 10까지 2씩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수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2, 4, 4에서 2를 곱해서 8, 8에서 2를 곱해서 16을 입력하려니까 이제 종료값이 이제 10이 되기 때문에 8까지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날짜도 한번 해보죠. 자, 날짜 선택을 하고요. 날짜는 이제 날짜 단위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 단위로 할 거냐, 뭐 평일, 월, 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단계값은 2로 하고요. 뭐 5월 10일까지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2씩 플러스가 되는 거죠. 3, 5, 7, 9, 11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연속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유형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찾을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찾을 내용에 검색할 내용을 입력할 곳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죠. 와일드카드가 뭐죠? 이런 아스트릭 마크, 자, 물음표 이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뭐 가나라고 찾고 싶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가로 시작하는 뭐 권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일드 카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서식. 자, 서식에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자, 숫자 셀이 제외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숫자 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식 지정된 숫자 셀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범위.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하는 시트와 현재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를 검색하는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범위가 현재는 시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클릭을 하시면요. 시트 그리고 통합 문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모두 찾기. 자, 여기 보면 모두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이런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가라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입력되어 있는 그 셀이 여러 개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한 번에 다 찾고 싶어요. 그러면 모두 찾기라고 선택을 하면요. 찾기 및 바꾸기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문서가 어디고 시트가 어디고 셀이 어디다라는 위치 값이 나와요. 위치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전체 셀들이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크로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뭐 필기 때도 그렇고 실기 때도 그렇지만은 가장 어렵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크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매크로를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엑셀에서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자, 자동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 보시면요.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자, 이 세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평균이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하면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이 작업들을 반복해서 자주 이용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때마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기보다도 간단하게 이제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면은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들을 자동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면 엑셀 고급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을 좀 사용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크로를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직접 한번 실습을 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을 할 겁니다. 한번 작성된 매크로는요, 다른 시트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개발 도구 탭이 있죠. 개발 도구 탭에 보시면은
코드가 있고요. 코드에 보면은 매크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구 탭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엑셀이 있을 건데요. 이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엑셀 옵션에 가셔서 기본 설정에 보시면요.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 표시라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만 매크로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그 이후의 작업들은 다 이제 녹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 클릭을 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자,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도록 나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이 기본적으로는 매크로 1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는 매크로 2, 매크로 3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제 이름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을 정하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구분하기 쉽도록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자, 평균 뭐 구하기. 자, 임의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바로가기 키. 자, 바로가기 키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컨트롤 C 하면 복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매크로를 작동시킬 때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쉽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영문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름 관련해서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할 때는요. 띄어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언더바를 제가 입력을 했죠. 언더바를 입력한 이유가 매크로는요. 띄어쓰기를 쓸 수가 없어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입력한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띄어쓰기의 의미를 가지는 언더바 밑줄로 해서 표시를 보통 합니다. 자, 이름을 작성하는 또 규칙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 또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매크로를 저장하는 위치가 이렇게 세 가지 위치가 있어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자, 현재 통합 문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는 말 그대로 새 통합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이제 매크로를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설명. 자, 설명 이 부분에 입력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내용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실행의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한다라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이해용 매크로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정의가 되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가 보여지죠. 자, 이 네모 박스는 기록을 중지할 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다 끝나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이 또 여기 있습니다. 기록 중지. 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을 하시고 탭키 누르시고요. 범위 설정. 자,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입력이 다 끝났죠? 이제 중지, 기록 중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매크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금 전 만들 때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A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이용하면 쉽게,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평균을 입력하려면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A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컨트롤 A 또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동으로 평균값이 구해졌죠? 자, 빈번하게 평균값을 구한다라면은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상당히 입력한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기록한 매크로를 또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매크로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요.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좀 전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매크로가 여러 개 있다라면 여러 개의 매크로들이 다 여기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실행 버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A라고 조금 전 눌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자, 보세요. 실행 버튼 눌러서 여기서 실행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것은요. 자,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지 VBA라는 이제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창에서 조금 전 여러분들 작업했던 매크로 기록했던 그 과정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형식으로, 자,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 형태로 입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릭하고 입력만 하시면은, 평소에 하는 대로 이제 입력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한 단계씩 이렇게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자, 한 줄씩, 그 다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 되고요. 자, 편집 클릭을 하면요. 조금 전 봤던 그 프로시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하기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 그러니까 매크로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평균 구하기 매크로 개념 이해용 매크로 연습이다. 자, 조금 전 다 입력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작동이 되는 코드는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해당 위치에 평균을 구한다라는 그런 이제 매크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는 좀 편집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삭제 버튼 눌러서 만들어진 매크로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로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잘못되었을 때 편집 단계에 들어가서 편집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편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는 보통 삭제를 하고 다시 작업하는 것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면요. 매크로 이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한번 만들면 수정할 수 없고, 자, 바로가기 키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 내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기록은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개발도구 탭에 가서 코드에서 매크로 기록 클릭을 해서 매크로 이름이라든지 바로가기 키 등을 입력을 해서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매크로를요, 실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에 들어가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을 해서 실행 클릭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가기 키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매크로 1, 매크로 2처럼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되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이 있어요. 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문이든 한글이든 반드시 문자가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숫자라든지 뭐 공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이제 첫 번째는 반드시 문자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 첫 글자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문자라든지 숫자라든지 밑줄이라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공백은 사용이 안 됩니다. 매크로 이름을 정의할 때는 공백 사용 못합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요,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기록 가능하다. 그러니까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크로를 만들 때 무조건 바로가기 키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한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 말은,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이런 것들이 엑셀의 바로가기 키잖아요. 그죠? 자, 그 키를 매크로에서 정의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실행을 하면은 매크로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컨트롤, 자, A라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엑셀에서 작동이 될 때는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이게 뭐죠? 컨트롤 A는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
all이잖아요. all. 그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전체를 선택을 할 때 바로가기 키가 되는데요. 이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세 가지 있었죠.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거. 자, 이거 선택할 때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것은요, personal.xlsb라는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별도의 이런 파일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A라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A라는 매크로는요, 저장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당 통합 문서에서만 그 매크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A라는 매크로를 이루고 싶어요. 모든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이것은 이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어떤 워크시트든 어떤 통합 문서든 상관없이 어디서든 A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가 실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만들었던 그 워크시트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대화 상자 조금 전 보여드렸었죠. 자,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를 바로 실행을 하시려면 Alt F8번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 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대화 상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실행은 실행이고요. 한 단계 코드 실행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자, 비주얼 베이직. 자, 조금 전 이렇게 코드가 나왔었죠. 그게 비주얼 베이직인데 그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을 조금 전에 보셨을 겁니다. 그 창. 자, 그 창을 VB2라고 줄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자, VB1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라든지 명령의 내용이라든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는 매크로 이름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옵션에 들어가서는 매크로 이름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리죠. 그래서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에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여야 하며 문자, 숫자, 공백 문자 등을 혼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은 안 됩니다. 자,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바로가기 키는요,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하여야 한다. 자, 이거 상대 참조, 절대 참조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절대 참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 만일 A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서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매크로 기록이 있죠. 자, 매크로 기록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은, 이것은 A 첫 번째 셀의 매크로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실행을 할 때, 자, B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자, 이 셀을 선택을 하고, 조금 전 기록에서 만들어진 A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이 매크로를 실행한다로 가정을 할게요. 자, A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했지만은 A 첫 번째 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셀을 선택을 하고 매크로 기록을 누른다 하더라도 항상 A 첫 번째 셀, 그러니까 매크로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A 첫 번째 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A 첫 번째 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 자, 절대 참조라는 것은 절대로 주소가,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대 참조는 뭐냐면요. A 첫 번째 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 때 상대 참조로 기록 이것을 선택을 해서 만일 매크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참조를 해서 만들게 되면은 A 첫 번째 셀에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실행하는 이 위치에 자, B의 첫 번째 셀에 선택을 하고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크로 내용이 B의 첫 번째 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절대 참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절대 참조로 해서 하려면은 매크로 기록하시면 되고 상대 참조로 해서 기록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A 첫 번째 셀에 매크로 만들었지만은 B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했다라면은 자, 이게 선택된 셀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B 첫 번째 셀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된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4번 매크로 기록 후 매크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으나 바로가기 키는 변경할 수 있다. 아니죠. 바로가기 키도 변경할 수도 있고 매크로 이름도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해서 매크로 이름도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함수가 4가지나 나왔는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수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쉼표를 기준해서 인수 하나 또 인수 둘 이렇게 2개가 들어갔는데요. 자, 모두 함수가 이제 그 반환하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가 있으면은 자, 6에다가 이제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자, 그때 목이 어떻게 되죠? 목은 묶음의 개수를 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2개는 못 묶잖아요. 그죠? 그럼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때 2가 되죠. 자, 그래서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라는 이 값, 2라는 값, 자, 이것을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가 모두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2개 들어가줘야 돼요. 피제수하고 제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피제수는 나눔을 당하는 입장이 되고요. 제수는 나누는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금방 말씀드렸던 것을 표현을 한다라면은 모두 해서 6, 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가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수일 경우에는 나눗셈이 쉬운데요. 이거 보십시오.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눴네요. 자, 마이너스로 이제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하고 엑셀에서 구한 결과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제 그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피제수 빼기 제수 곱하기 인트 피제수 나누기 제수 이렇게 되는데 자, 인트는 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과적으로 좀 복잡한 어떤 그 작동 원리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 6에다가 4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하시고 음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자, 이런 것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나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할 수가 있으면 되겠죠. 자,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거듭 제곱. 그래서 밑과 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2의 4승이라면 2가 밑이 되고 4가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3하고 2가 들어갔죠. 그럼 3의 2승이 되는 겁니다. 3은 9가 되겠죠. 이거 맞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int라는 함수가 들어갔고요. 안에 인수가 하나 들어갔네요. 자, int는요.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화 시키는 겁니다. 정수화. 그래서 int에서 만일 8.4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값이 되고요. 정수화 시키게 되면은 뒷부분이 지워지면서 8이 되는 거예요. 정수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int가 되는 겁니다. 9.2. 자, 이것은 9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 자, 마이너스 7.4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7 아닙니다. 자, int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수화를 시키는데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4라면은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가 뭐죠? 8.4에서
8이 있고요. 9가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정수는 8과 9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이 되는 겁니다. 작동되는 원리는.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7.4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작은 값은 얼마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8이 있죠. 좀 큰 값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4에서 마이너스 7이 더 크죠. 이건 작은 거, 마이너스 8은 작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대로 구한다면은 마이너스 8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트렁케이션은요, 끝을 잘라낸다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잘라낸다. 그래서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숫자하고 자릿수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예시 보시면요. 마이너스 8.66666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뒤에 3이 들어갔습니다. 3은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소수 자릿수를 3개. 자, 3개만 남기고 절삭해라. 나머지는 그래서 뒷부분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8.666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인수가 하나만 들어갔죠. 뒤에 자릿수를 지정하는 인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릿수가 생략된 경우에는 절삭해 주면 돼요, 그냥. 절삭해서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근무 일수를 구하기 위해 B 9번째 셀에 사용한 함수로 옳은 것은 이제 근무 일수를 구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B 9번째 셀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날짜가 있고요. 각각의 이름이 있고요. 출석, 그러니까 근무를 했다라면 체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 체크의 개수를 구하면은 근무 일수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선 4개가 되고 이것은 3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체크의 개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카운트가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지 숫자가 들어있는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카운트라는 함수는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숫자로 1, 만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간단합니다. 카운트 하고요. 자,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여기 입력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는 숫자가 아니고요. 체크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는 좀 더 다른 변형된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카운트하고 뒤에 a가 들어가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운타라고 하는데요. 카운타. 그래서 a는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구분이 쉬울 겁니다. 자, 카운트는요. 이 범위 내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숫자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카운트 함수로 많이 묶잖아요. 묶게 되면 결과는 0이 나와요. 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이제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저장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이 엑셀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확장자를 보시면은 대부분 X로 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X로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해당되는 파일 형식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dbase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dbase는요. 이것은 DBMS입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파일인데요. 엑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차트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유용한 기능 중에서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이해가 좀 더 쉽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위쪽에 성적표가 이름에 따른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표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바로 한눈에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그림 형태로 해서 차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누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시각적으로 한 번에 판단하기가 좋죠.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 때 차트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가장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성적표가 나와 있죠. 이 성적표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이름별 점수를 나타내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국어 영어는요, 자, 국어 영어가 있죠. 파란색하고 빨간색, 세로, 이제 막대형인데요. 자, 이것은 묶은 세로 막대형, 자,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이겁니다. 뭡니까? 이것은 꺾은 선형이죠. 꺾은 선형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꺾은 선에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 가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해서 혼합형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 자, 여기서 그래프란 것은 차트를 뜻하는 겁니다. 자, 제목은 성적표. 자, 밑줄로 또 표시를 할 거고요. 가로축의 제목, 이름, 세로축의 제목, 성적. 자, 그리고 세로축의 눈금의 단위, 10으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최소는 0이고 최대가 100이죠.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를 1로 주게 되면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여기서는 10으로 줬기 때문에 10, 20, 30, 40, 10 단위로 해서 눈금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범례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차트는요, 일단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차트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원본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십시오.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서 차트에 보시면은 차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문제는 이제 세로 막대형하고 꺾은선형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 하나를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서 또 하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 없이 일단 기본 형태는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세로 막대형은 국어, 영어가 되고요. 수학은 꺾은 선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선택을 하면요,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것을 선택을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을 조금 변경을 할 겁니다. 차트의 제목이라든지 이제 가로축의 이름, 세로축의 이름, 그리고 범례 위치, 이런 것들이 기본 형태죠. 이 형태들이 엑셀에서 미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차트 도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메뉴가, 차트 관련된 메뉴가 보여지는데요.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에 가시면은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하시면요, 범례가 오른쪽 혹은 상단, 아래쪽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 몇 가지가 자주 사용되는 모양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레이아웃 9번째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위쪽, 그리고 범례는 오른쪽,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조금씩 이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의 제목은 성적표라고 수정을 할게요. 성적표. 그리고 밑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자, 밑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은 자, 문제에서 나온 대로 입력을 할게요. 이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은요,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처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로축의 이름이 이제 성적이죠. 성적. 자,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그 모양이 세로로 이제 보여지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 보여주는 텍스트의 방향을 설정을 하려면은 해당 개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축 서식, 축 제목 서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맞춤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맞춤에 가서 텍스트의 방향을 이제 세로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은 보기 좋게 세로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의 눈금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 그리고 그 간격은 10으로 조정을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수정하려는 그 대상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대부분 설정을 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최소값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0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최대값은 이제 100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주 단위가 지금 고정을 해서 20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1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은 점수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을 하십시오. 자, 이제 차트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순서를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작업하는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 차트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 그죠? 이것은 뭐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은 자, 제목을 수정하고 뭐 가로축의 제목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차트 종류를 변경한다든지 수학 그 차트를 바꿔줬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순서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중 차트의 범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트에 범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별 범례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자, 데이터 계열이란 것은요, 여기 범례 보시면은 영어, 수학, 국어 있죠. 이게 각각이 이제 데이터 계열이 되는 겁니다. 영어 계열, 수학 계열, 국어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례를 한번 선택을 하면요, 범례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개별 범례를 선택하려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자, 지금 현재 영어 계열만 제가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후 딜리트 키를 누르면 범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방법하고 똑같죠. 삭제하려는 그 대상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범례 항목을 클릭한다. 자, 범례 전체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또 항목이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영어만 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범례는 기본적으로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된다. 자, 이 범례가 기본적으로는 차트하고 그 영역이 겹치지 않습니다. 분리가 돼요. 자,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 및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영역하고요, 이 범례 영역하고 충돌될 수가 있잖아요. 크기를 키우다 보면은, 자, 충돌될 때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림 영역이. 근데 그 조정이 됩니까? 조정이 안 되죠. 자, 근데 조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마우스로 직접 크기를 이렇게 조정했을 경우는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범례 있죠. 자, 범례를 뭐 위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잖아요. 자, 바꾸면은 거기에 맞는 그림 영역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리본 메뉴를 이용하면은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만은 마우스를 이용할 때는 자동으로 조정이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하기 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떤 개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클릭을 해서 또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 맞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개발 도구에 가시면 코드에 보면 매크로, 자, 클릭하면은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이 매크로를 정의할 때 바로가기 키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컨트롤 A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도 또 실행을 바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다른 방법은요. 자,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도형 하나 만들어서, 자, 이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매크로를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 보십시오. 클릭을 하면요,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요, 그냥 셀 있죠. 셀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매크로를 지정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워져 있는 이 셀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차트도 가능해요. 차트도 매크로 지정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있으면 이것은 매크로 지정이 가능한데 셀만 선택을 해서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개발 도구에서 코드에서 매크로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선택하는 방법 있고요. 자, 그다음 자, 바로가기 키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 4번에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선택하여 아이콘으로 추가한 후에 아이콘을 클릭한다. 자, 엑셀 화면에서 자, 여기 이제 오피스 단추 우측에 보시면요. 자, 이 영역이 빠른 이제 실행 도구 모음이 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리본 메뉴를 거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실행되는 어떤 그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능들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한 번 클릭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저장 그리고 되돌리기, 뭐 조금 전 작업했던 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실행하는 방법,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를 하려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메뉴들,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명령 선택을 하고 매크로를 찾아보시면 돼요. 매크로를 찾아서 자,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추가를 하게 되면은 매크로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다음 중 홈에서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이거 한번 실습해 보시면 가장 좋죠. 자, 홈에 가서 클립보드에 가시면 붙여넣기 있습니다.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면요, 어떻게 붙여넣기 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C 하잖아요. 그죠? 컨트롤 C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할 수 있는데 그 붙여넣기를 컨트롤 V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붙여넣기 이 옵션에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가 있고요. 그 다음 수식이란 것은 이제 5라는 값을 나타내는 셀이 있지만은 이 셀이 직접 5라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은 2 더하기 3이라든지 뭐 A 첫 번째 셀 더하기 A 두 번째 셀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입력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붙여넣기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값을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을 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겠다. 자, 이런 값 자체를 붙여넣기를 하겠다. 5라는 값. 자, 테두리 없음.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테두리는 없게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 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셀의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셀의 테두리를 많이 굵게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 C 했어요. 자, 이것을 붙여넣기 할 때 이 데이터가 만약 2라면은, 자, 2하고 이 테두리까지 같이 붙여넣기 할 거냐, 아니면 테두리 없이 붙여넣기 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테두리 없음 하게 되면 2만 이제 붙여넣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뭐 바꾸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런 거는
해당 기능이 맞습니다. 옵션이 맞는데, 자, 3번에 보시면은 테두리만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 데이터를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만 붙여넣는다라는 설명인데, 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테두리만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데이터가 아니고 테두리. 그건 뭐 이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올림, 숫자를 반올림하는 거예요. 소수 자릿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어떤 위치에서 반올림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 그리고 자릿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시면요. 라운드에서 그 값이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뒤에 숫자가 1이 들어갔죠. 그 말은 뭡니까? 자릿수가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릿수란 것은 소수 자릿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 자릿수. 됐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반올림해서. 그럼 숫자가 4, 5, 6, 1.604잖아요. 그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반올림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겠죠. 반올림을 하니까 4, 4, 5, 2이 되는데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지고요. 0.6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왔네요. 1일 때는 소수 자릿수를 뜻하는 거고, 소수 첫째 자리를 뜻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은요, 10의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기준해서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그 다음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1이 들어오면은. 양수가 이쪽 방향이 되고요. 음수는 소수점을 기준해서 왼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1은 이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2,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2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반올림해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 뜻하는 것이 이 값이 0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1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1은요, 주의하십시오. 마이너스 1은, 이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수로 표현하는 것은요, 0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릿수가 0이 들어가면은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점 만일 2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자릿수가 0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정수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1이 되는 겁니다. 0이란 것은 의미가. 자, 그럼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수화라는 것은 1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는 뜻이고 1이 들어가게 되면은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1이 들어간다라면은 이제 20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란 느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1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요? 100의 자리. 100의 자리로 표시해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이 세 가지만 구분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라운드 업이라고 나왔네요. 라운드 업이 있고요.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자, 라운드가 들어가면 반올림이고요. 4, 4, 5, 2, 8란 뜻이고요. 업은요, 무조건 올림. 뒤에 숫자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다운은 무조건 내림.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예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라운드 업 해서 123.456이 들어갔고 2가 들어갔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표시하는데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자리에서 이 셋째 자리 숫자가 6이든 뭐 1이든 2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줘요. 그러면 5는 6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은요.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다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이 6이지만은 자, 라운드 하게 되면 이게 5라는 값이 6이 돼야겠죠. 뒤에 6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값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4, 5가 되는 겁니다. 내림. 그냥 뒤에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그냥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자, 4, 5, 6, 1.604가 들어왔고 1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소수 첫째 자리 표시해라. 그러면은 자, 6. 자, 뒤에 0이지만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7. 됐죠? 그럼 결과가 4561.7. 7이 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라운드 업인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1은 10의 자리입니다. 10의 자리로 표시를 해라. 그러면은 4, 5, 자, 6, 1.604에서 10의 자리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겠죠. 반올림이 이루어지는데 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뒤에 값과 상관이 없어요. 7이란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이란 값이 7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10의 자리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7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562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지 나누기가 엑셀에서 왜 필요한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자, 엑셀에서 왜 필요하냐면은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하면요, 작성하는 중에 페이지 마지막 부분이라면은 다음 페이지로 해서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구분이 되도록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은 엑셀은 시트 단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페이지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할 때는 그냥 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1페이지고 2페이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구분선을 만드는 것을 페이지 나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성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엑셀에서 자동으로 페이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페이지로 나눌 수 있는 수동 페이지 나누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몇 페이지로 이제 출력이 될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보시려면은 보기 탭에 가서 통합 문서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한번 페이지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이제 1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페이지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출력을 했을 때, 이것은 두 장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동으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엑셀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자, 엑셀에서는 이제 적당한 크기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거 페이지 구분선은요, 자동으로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동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정도 위치로 해서 1페이지가 출력되도록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분선을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버튼을 한번 떼볼게요. 자, 떼게 되면은 조금 좀 점선으로 되어 있던 구분선이 실선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는 것은요, 수동으로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조금 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자동으로 표시된 페이지 구분선은 점선, 사용자가 삽입한 페이지 구분선은 실선이다. 자, 점선과 실선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자동은 점선, 사용자는 실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 페이지 구분선을 직접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자, 나누기에 가시면은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 있습니다. 자, 삽입되는 기준은요, 현재 선택한 셀, 잘 보십시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선택된 셀을 기준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뭐 지우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뭐 도형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페이지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선택을 하시면은 최초의 설정 상태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보기 1번에 보시면 차트, 그림, 개체를 삽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틀렸죠.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조금 전 설명드렸고, 3번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페이지 설정 그룹에 나누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삽입한 페이지 구분선이 모두 삭제된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을 해당하는 명령들을 버튼으로 표시하며 리본 메뉴의 왼쪽이나 아래쪽에 표시하는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는, 자, 엑셀에 보시면은 오피스 단추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명령을 주려면 리본 메뉴를 거쳐서 이렇게 명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자주 사용하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추 클릭 한 번으로 또 실행을 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빨리 실행을 해야 될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같은 경우, 저장을 찾아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은 자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단추로 이제 집어낸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이 리본 메뉴에서 위쪽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사용자 지정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명령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 이렇게 시트 행을 삭제한다 라는 것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죠? 추가를 하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선택을 하고 이것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빨리 실행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워크시트의 머리글, 바닥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머리글, 바닥글은 각 페이지마다 상단 그리고 하단에 표시할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바닥글에는 이제 페이지 숫자가 보통 표시가 되죠. 설정을 하시려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서 옵션 버튼 누르시면요,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주 사용이 되는 머리글 종류는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편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영역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림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림 서식을 설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글을 편집할 수 있고요. 바닥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선택사항으로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짝수 페이지일 때는 어떻게 하고 홀수 페이지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 선택 가능하고요. 자, 첫 페이지를 또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죠. 자, 바닥글은 페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설정을 해서 보시면은 위쪽에 머리글 그리고 바닥글에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보기 상태에서는 머리글하고 바닥글을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가 현재 기본 보기 상태인데 페이지 레이아웃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선택을 하시면요, 자, 위쪽에 머리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거 직접 클릭을 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하죠. 간단하게 수정을 할 때는 페이지 미리 보기, 그러니까 보기 상태가 페이지 레이아웃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설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는 워크시트 페이지 위쪽이나 아래쪽을 클릭하여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다. 자, 조금 전 보여드렸죠. 기본 보기 상태에서는 안 되지만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는 위쪽하고 아래쪽을 클릭을 해서 바로 추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페이지,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에 머리글, 바닥글 내용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 머리글, 바닥글에 그림을 삽입하고 그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있죠. 4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미리 정의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선택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가능합니다. 선택하고 추가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차트가 나왔습니다. 차트가 나왔는데, 차트에서 왼쪽 있죠. 왼쪽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축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고, 이것을 이제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세로축. 혹은 갑축이다. 갑축. 세로축, 갑축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있는 축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축을 이제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조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조 세로축 혹은 보조 갑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조축은요, 이제 세로축, 이 기본이 되는 이 세로축만 가지고는 이렇게 데이터의 이제 계열들을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총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로 막대형으로 국어 영어 점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점수는요. 어차피 0에서 최대값이 100이잖아요. 그럼 0에서 80까지 해서 이 정도 범위면은 충분히 크고 작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총점은요. 이 두 개 값을 더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200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라는 이 데이터 계열하고요. 총점이라는 이 데이터 계열은요. 값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로축만 가지고 만일 이제 그래프 차트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값들을 서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점만 따로 이렇게 이제 보조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이중축 차트라고 합니다. 이 차트를. 그래서 총점 계열이 보조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범례는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이게 범례가 되겠습니다. 범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이 있다. 자, 차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뭐 보조축이다, 범례다, 계열이다, 요소다. 이거 정의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자, 계열. 자, 계열을 뭐 데이터 계열이다 부를 수도 있고 계열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계열은요. 범례에 있어서 국어, 영어 총점이 있죠. 범례의 각각의 항목들. 그게 계열이 되는 거예요. 계열.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국어 계열, 영어 계열, 총점 계열이 되는 겁니다. 자, 요소는 뭐냐면은 자, X축. 자, 가로축 있죠? 여기서 김나라, 홍길동, 한길. 이게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레이블은요. 그냥 이것을 이제 차트로만 표시를 하면요. 왼쪽에 있는 이제 세로축이라든지 보조 세로축에 있는 이 숫자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이 위치의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좀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은요. 요 값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거 뭡니까? 일단 총점이죠. 총점 계열입니다. 총점 계열이 되고요. 한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길 요소. 그래서 이제 영어 계열이 아니고 총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총점 계열이 되고요. 홍길동이 아니죠. 한길이잖아요. 한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세로축의 주 단위는 40이다. 자, 보조 세로축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 단위라는 것은 각각의 값들의 이제 단위, 간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에서 40, 40에서 80. 이거 뭡니까? 40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고 바로 문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실습할 수 있다라면 누가 문제를 못 풀겠습니까? 다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해드리는데 실습해드리면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되어서 정답이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